제가 처음에 하이디랑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채널이 되지 말고 캘거리를 오롯이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되자라고 했는데, 제가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캘거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근데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캘거리를 알아. 그래서 이민하고 캘거리하고 뗄 수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메일하고 카톡을 공개하면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깔때기로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 질문들을 오늘 제가 콕콕 집어서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느낀 걸 토대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하이디 없이 괜찮겠죠? 먼저 학교에 대한 얘기. 지난번 영상에서 나왔던 제 10년지기 친구도 이주공사를 찾아갔었는데 학교를 가라고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주공사에서 왜 학교를 가라고 권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과장이나 벌써 달았고 굳이 이 나이에 사실 학교를 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되게 반감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그런 구독자분들 아니면 이렇게 만나게 된 여러 친구들을 봤을 때 이주공사에서 학교를 가라고 권하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민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민을 계획하고 온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를 다녀요. 이게 학교를 졸업을 하고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면은 이게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나마 도전하기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최근에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하고 저처럼 학교를 나오지 않고 취업을 한 친구들을 보면 급여의 시작가가 요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물론 분야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학교를 졸업했다고 다 막 20, 30%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학교를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20불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뭐 과에 따라서 정말 다르긴 하지만 20불 이상을 받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주권을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된다 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가라. 어차피 영주권 때문에 가야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급여의 시작가가 다르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학교를 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급여의 시작가가 다르다. 와인 아신 거죠. 안 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를 거부감을 갖고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커리어도 쌓으면서 내가 캐나다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그 증명도 되고 너무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내가 이 나이에 30대 후반에 내가 왜 학교를 가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영주권도 따고 그리고 급여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만약에 학교를 갔다 그러면 어떤 과를 지원했을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무슨 과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 사실은. 근데 예전에 하이디가 저보고 자기 나중에 이거 한번 공부해보면 어때? 라고 권했던 과가 있기는 해요. 그게 바로 파워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정확히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건물에서 보일러나 에어컨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해보라고 권유는 받은 적은 있지만 제가 무슨 과를 선택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과가 정말 취직이 잘 되고 급여를 정말 잘 받을 수 있다면 제가 공부를 했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파워 엔지니어링이라는 과가 정말 취업이 잘 되고 급여를 잘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문과생이야. 나는 너무 시 쓰고 뭐 글 쓰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아니면은 가구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한테 너 엔지니어링 한번 배워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래 난 엔지니어 한번 해볼까 뭐 하면서 막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걸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이 즐겁게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이민까지 왔어. 나라를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왔는데 굳이 내가 너무 어렵게 공부해야 되고 관심도 없는 분야에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그 분야를 가는 게 과연 맞느냐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이디가 권했던 파워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과를 선택할 때는 취업이 잘 되는 과 물론 중요합니다. 네, 취업이 잘 되는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분야에 남들이 이렇게 간다더라, 그쪽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그 분야에서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가야죠.
그래서 결론은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추천해 주세요. 이 질문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질문이라고 봐요. 이 질문은 낸시 시장한테 물어봐도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몇 개 과 중에서 좀 고민이 된다, 어떤 게 더 취업이 잘 되고 어떤 과가 더 길이 열려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인디드라는 사이트에서 이 관련 분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카운턴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인디드의 캘거리에서 어카운턴트로 검색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뽑고 있는지, 어카운턴트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는 이 정도구나, 그게 오히려 더 분석이 더 쉽다는 거죠. 너 같으면 어떤 과에 지원을 했겠어? 라고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방에 살고 있는 내 친구가 서울에 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울 가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은 일자리를 쉽게 구해? 아니면 내가 어떤 과를 공부해야지 서울에서 먹고 살기에 좋아?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학교랑 연결지어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취업이에요. 취업이 잘 되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캘거리 시장이 온다고 해도 이에 대한 답변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취업이 잘 되는 업종으로 물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정말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을 일단 만나봐야 돼요. 왜냐면 캐나다는 취업이 대부분 인맥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역시도 지금 2번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둘 다 인맥으로 추천을 해줘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캐나다가 대부분 이렇게 취업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다국적 기업이 캘거리에 있어요. 근데 모집 공고가 떴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에 지원을 했어요. 온라인 지원을. 그 기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결국 나는 떨어졌고 다른 사람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한국 분이 이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팀에 지금 사람 뽑고 있는데 나 예전에 지원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 그래? 그럼 일학수 줘봐. 내가 한번 우리 매니저한테 말해볼게 해서 이분이 그 이력서를 대신 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입사를 했어요. 직접 내가 뽑아서 이렇게 얼굴로 대면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다국적 기업에 이분은 입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친해진 한국 그 구독자였던 친구, 이 친구 역시 제가 추천을 해서 저희 회사에 뭐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입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일 잘하고 있고요. 뭔가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제 막 이민을 왔는데 내가 인맥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게 종교활동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인적관계를 넓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여기 캘거리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링크드인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에 자기가 지원하려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링크드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떴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이메일을 보냈대요. 나 한번 만나달라. 근데 이 친구가 결국 그 링크드인을 통해서 취업을 했어요. 캐네디언들이 의외로 내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링크드인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제 경험과 주위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의 입사가 희박해요. 취업이 해결됐어.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질문이 많은 거, 그게 바로 집이에요. 집을 사면 경비가 정말 많이 든다는데 그게 맞냐? 일단 캐나다에서 집을 사면은 내가 현금이 많이 있어서 내 현금으로 통째로 사지 않는 이상 모기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모기지가 매달 얼마씩 내느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약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뭐 더 많이 받으신 분은 더 많이 내겠죠.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내가 평균적으로 1,500불 정도를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으면 일단 매달 1,500불 정도가 들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집 보험하고 집 세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70만 불짜리 집의 경우에는 집 보험만 1년에 한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사이가 돼요. 뭐 훨씬 높은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평균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사이가 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 집 세금만 70만 불짜리 집의 경우에는 약 5,000불 정도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간 따져보면 세금 5,000불, 그리고 보험 1,500불, 6,500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매달 내가 은행에서 빌린 모기지 평균적으로 1,500불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럼 1,500불 곱하기 12 플러스 아까 6,500불, 내 집을 갖고 있으면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높은 집 세금하고 보험이 싫어서 렌트를 되게 오랫동안 사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뭐 렌트만 사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때 이런 질문도 있어요. 렌트가 좋냐, 집을 사는 게 좋냐. 이거는 내가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전세가에서 살까, 월세에서 살까, 내가 갖고 있는 그 현금 보유량과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따라서 전세를 할지 월세를 할지 결정하듯이, 여기도 내가 뭐 현금이 있다 없다를 보고, 그리고 나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렌트를 할 것인가 집을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집을 살지 아니면 렌트를 할지 고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집까지 이제 해결이 됐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직접 살아야 되는 생활비. 중산층 이상을 살려면 연봉이 10만 불 이상은 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진짜 살고 계신 그 느낌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돈 문제는 세상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더 풍족한 삶을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그렇다고 또 풍족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 나름에서의 또 행복을 찾고 그 나름에서의 풍족함을 느끼는 거지, 그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10만 불 버니까 나는 풍족해, 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내가 지금 6만 불 벌고 있으니까 난 아직 풍족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불 이상을 벌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제 주위를 봤을 때 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치면 50명 중에 10만 불 이상을 버는 친구는 한 뭐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그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런 사회적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급여가 좀 낮은 게 사실이고,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훨씬 10만 불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왜냐면 그만큼의 경력이 쌓였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 10만 불이 도달을 할 때가 오겠지. 그렇다고 여기서 5만 불밖에 못 벌면 생활이 불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기지나 집 세금, 보험, 차 보험 이런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포션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겠죠. 그래도 삶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돈은 많으면 더 좋겠지만 점점 늘려나가면 되니까. 첫 술에 배부르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비슷한 질문으로 투잡, 쓰리잡을 해야지 먹고 산다고 하던데 진짜 그러냐. 물론 제 주위에 투잡, 쓰리잡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 홀로 온 친구들이 오전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시간이 남으니까 이 시간에 노느니 뭐하냐,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투잡을 뛰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쓸 수 있는 돈과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지, 당장 밥 먹을 돈이 없어서 투잡, 쓰리잡을 뛰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제 주위에서는. 제가 캘거리에 뭐 친구가 많지 않지만 어림잡아 한 5, 60명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제가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분이 한두 분? 당연히 시간이 되고 뭔가 내 육체적인 힘이 되고 또 좀 더 뭐 적은 돈이지만 파트타임을 좀 더 해서 여윳돈을 갖고 싶다. 그러면 해도 되죠. 그러면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잡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되게, 제 주위는 그래요. 투잡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거리 경제가 정말 안 좋다는 게 어떤 상황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세상이 도대체 경기가 좋은 때가 언제인지 항상 세상은 불경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경기가 좋을 때는 언제야. 근데 캘거리에서는 정말 호황을 이뤘던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몇 년 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으로 운영이 되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정말 폭발적인 부를 이룬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름값이 폭락을 하면서 기름 회사들이 대부분 캘거리를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호황을 누렸던 그것과 비교를 해보니 지금은 완전 경기가 폭삭 주저앉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다른 지역,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캘거리는 기름으로 운영이 되던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기름값이 폭락을 했어. 그렇다면 도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밴쿠버나 토론토는 기름으로 운영이 되는 도시가 아니고 뭔가 뭐 관광이라든가 뭐 다른 그런 경제적인 이유, 인구가 또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경기에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경기가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줄어드는 상황은 오겠죠. 근데 그 도시들은 그렇게 캘거리만큼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뭐 좀 안 좋긴 하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캘거리에 비해서 주저앉았다는 표현은 잘 안 하죠. 근데 캘거리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하이디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아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저 역시도 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분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캘거리에서 산지 이제 4년 정도, 4, 5년 정도 됐으니까 그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것 그리고 주위에서 본 것을 토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이민 전문가가 아니고 무슨 정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씀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상 주위 사람들을 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느껴지더라.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너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다면 정말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5년 전에 캘거리에 여행을 왔을 때 캘거리에 오래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무조건 학교를 다녀라. 학교를 다니면 너의 시작 급여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더 훨씬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었고, 두 번째로 이민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의 젊음,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리다는 그 젊음이 너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한 체력이 받쳐지고 그만한 열정이 있고 그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조언이 한국에서 뭘 배워서 오려고 하지 말고 기술이 없다면 여기 와서 밑바닥부터 배우면서 일을 시작해라. 한국에서 배웠던 그런 기술 물론 소중하지만 한국에서 다루는 툴도 다르고 무슨 용어도 다르고 모든 이런 그런 그 진행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워오는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해서 여기 와서 직접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세 가지 조언을 그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요즘 오는 젊은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빨간 버튼을 눌러주세요.